그날 저는 사람이 가장 초라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아니었고 집이 없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조건이 안 맞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대꾸도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인생을 바꾼 건 그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산의 한 국밥집, 제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젊은 사람, 밥은 꼭 다 먹고 가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좌석에 앉아 잠을 자려 했지만 눈만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을 뿐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계속 바뀌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공장 옆 원룸에서 자라고 대학 대신 기술학원을 나와 중소업체를 전전하던 제 인생에서 맞선이라는 건 거의 시험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재야, 이번엔 놓치지 마라. 사람 괜찮다더라. 집안도 단정하고. 저는 대답 대신 네만 반복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려 셔츠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어젯밤 다리미로 겨우 펴둔 셔츠였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광택약 대신 물티슈로 문질러서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애써 단정해 보이려는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맞선 장소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났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한 원피스, 단정한 머리,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여자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사는 곳, 나이, 취미, 평범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 이야기가 나오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디라고요? 부품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연봉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세전 2천 중반 정도 됩니다. 여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결혼은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깐의 침묵.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한 것 같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 만나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카페 안의 음악 소리, 커피 머신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모든 게 저랑은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저만 혼자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상하게 허기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김이 올라오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뜨거웠고 고기는 질겼고 밥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고 먹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수저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중년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눈빛. 그분이 제 그릇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은 꼭 다 먹고 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딸 소개해도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국밥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TV 소리도 나고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도 나고 다른 손님들 말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딸 소개해도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밥알 몇 개가 국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안 맞네요.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제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도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한 번 더 찬찬히 보셨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얼굴은 아니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맞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빈 것 같았고 몸은 멀쩡한데 안쪽 어딘가가 계속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국밥 그릇을 제 쪽으로 조금 밀어두고 의자를 돌려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국밥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를 데웠는데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맞선이었는데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안 됐군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솔직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엔 그게 제일 빠른 판단 기준이죠. 저는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아주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국밥집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작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지도 않은 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대구에서 병원 다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등을 곧게 폈습니다. 괜히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요. 오래됐고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부터 집안 살림이랑 병원비를 거의 혼자 책임졌어요. 아주머니는 말하면서도
젓가락으로 국밥 안에 들어있는 파를 정리하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성격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말수 적고 남한테 기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밥 남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괜찮겠어요?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고 말고를 따질 형편은 아니에요. 서로 버티면서 살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말이 묘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달콤하지도 않았고 위로도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밀어두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종업원을 불러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계산하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막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밥값 낼 형편이면 맞선 자리부터 안 쫓겨났겠죠.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것도 인연이니까. 문이 닫히고 아주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윤. 이름 하나. 그날 부산의 국밥집에서 생긴 이상한 인연 하나.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길가에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괜히 번호를 지웠다가 다시 저장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국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까 국밥집에서 뵌 민재입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내고 나서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화면 안에 제 다음 인생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첫 만남. 대구로 가는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옷장 문을 3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고 셔츠는 2번 갈아입었고 신발끈은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손에 땀이 났습니다. 버스 터미널 앞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샀는데 뚜껑을 열다 미끄러뜨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그냥 소개팅이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혹시 또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유리 외벽에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기다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재 씨 맞으시죠? 저는 하은이에요. 고개를 들자 간호복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눈 밑에 옅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의 정적. 병원 로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환자 부르는 방송, 구두 소리, 카트 끄는 소리. 그 사이에서 우리 둘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하은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근처에 국수집 있어요. 국밥이 아니라 국수라는 게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은 메뉴판도 오래 보지 않고 잔치국수를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세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투석 오래 하셨고요.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계시고요. 저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회사, 계약직에 가까운 신분, 지방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 하은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국수가 불어도 천천히 들었습니다. 힘들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같은 위치에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잘 살 자신 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대신 도망가지는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하은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좁은 방에서 잠드는 생활. 달라진 건 휴대폰 속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투석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민재 씨 이야기 물어보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그 메시지들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불려 들어갔습니다. 민재 씨 계약 연장 어렵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매출이 줄었고 구조조정이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고향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 집안 가난하다며 어디서 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일 못하는 어머니라며 어머니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너까지 가난해지려고 그러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은을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게 됐어요. 하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 당분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다는 걸요. 하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고 친구 집을 전전했고 낮에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하은 보호자분 되시나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도망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재는 병원 자동문 앞에서 한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으며 구두 앞 코에는 마른 흙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히 나올 때 신발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땀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손은 계속 미끄러웠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고 그 누구도 민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이상하게도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낮인데도 밤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하은의 이름이 적힌 병실 번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서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자 햇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에 끼어 있는 먼지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그 먼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도 저렇게 쓸모없이 남아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윤 여사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양손으로 꼭 쥔 채였습니다. 어깨는 예전보다 더 내려가 있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가 먼저 멈춰섰습니다. 왔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잠시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병실 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자 사이에는 사람 하나가 더 들어갈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윤 여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병원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회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윤 여사는 그것을 민재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여사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지만 울었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살다 보면 필요할 거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병원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봉투를 윤 여사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제가 벌겠습니다. 윤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지금 일도 없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타일에 비친 형광등이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겠습니다. 윤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냐?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잠시 멈춘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이 돈 받으면 평생 고개 못 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이상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몰라.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왔다는 것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우지 마세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배달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라이더 모집 당일 정산 가능. 민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끄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 알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만 해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뜨거웠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다시 켜고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치킨 박스, 피자, 상자, 국밥 봉투. 손에 쥐는 물건은 계속 바뀌었지만 몸에 쌓이는 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천장, 하얀 시트, 숨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던 자신의 모습.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금씩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민재는 캔커피 하나를 꺼내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헬멧을 옆에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차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끝이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안 도망칩니다.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민재 자신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다시 일했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옷에는 음식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그날의 자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서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등받이는 각도가 맞지 않았고 플라스틱 팔걸이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면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링거줄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병동복도에서 청소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 하나가 약간 휘어 있었는지 딸깍딸깍 하는 일정하지 않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쉽게 도망쳤는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힘들면 떠나도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문장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은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이 겹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만 끄덕였지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 매점에서 민재는 1,200원짜리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할인 상품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 지갑 속 18,400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이 퇴원한 뒤 민재는 바로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 한 일은 새벽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오전 5시면 눈을 떴고 6시면 골목마다 신문을 꽂고 다녔습니다. 손이 얼어 종이가 잘 잡히지 않았고
장갑을 끼면 신문이 미끄러졌습니다. 낮에는 전단지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낡은 상가 유리문. 풀냄새가 손에 배어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집 배달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포장지가 젖지 않게 몸으로 감싸고 달렸고, 눈 오는 날이면 미끄러질까봐 발을 질질 끌듯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 손에 쥔 돈이 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지폐는 축축했고 동전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민재는 그 돈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도망칠 돈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낼 돈이었습니다. 하은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수고하셨어요. 그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원망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하은의 신발 바닥이 거의 닳아있는 걸 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질까봐 테이프를 덧대 놓은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달 월세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수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투덜거렸고, 민재는 예전에 군대에서 배운 기억을 더듬어 분해를 해봤습니다. 나사 4개, 먼지 낀 필터, 끊어진 배선 하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민재를 소개했습니다. 기계 좀 만질 줄 아는 애. 민재는 오래된 선풍기, 세탁기, 전기밥솥을 고쳤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중고 부품을 구했고, 없으면 테이프로 임시 고정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남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손이 아니라 다시 쓰게 만드는 손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재는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다 꺼지는 증상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고 펜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써멀 그리스를 새로 발랐습니다. 부팅 화면이 뜨자 화면에 회사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작은 IT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며칠 뒤 그 노트북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시 컴퓨터 쪽도 좀 압니까?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고치는 건 좀 합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개발팀 팀장이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이력서는 초라했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동안 고쳤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세탁기 모델 번호, 노트북 발열 구조, 전원부 회로 문제. 그는 말했습니다. 잘 몰라서 공부했고 못 고쳐서 다시 뜯어봤고 그래도 안 되면 밤새 검색했습니다. 면접관은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첫 출근 날 민재는 4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고 커피 머신은 오래됐고 회의실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잘 나왔고 형광등은 일정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안정적인 빛이 좋았습니다. 정해진 자리, 정해진 책상, 정해진 출근 시간.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민재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그 웃음 하나로 민재는 하루의 피로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3,400원.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출근할 곳이 있었고, 다음 달 월급이 예정되어 있었고,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 병든 아버지, 제 어머니, 회사 동료 몇 명. 어머니는 처음엔 굳은 얼굴이었지만 하은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 많겠다. 그 말이 허락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작은 전셋집, 낡은 식탁, 중고 냉장고, 저녁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 하나 끓여서 김치 하나 놓고 먹는 밥. 그게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하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윤 여사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산 출장을 갔다가 그 국밥집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그릇, 같은 수저,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아주머니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조건을 따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으로요. 지금은 압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큰 돈도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남기지 않는 태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